워낙 앞에서 우리 성우님께서 좀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워낙 다양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좁은 주제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이제 표준 고위 과정이고 여러분들 그 권영민 교수님 강의에서 이제 국제 표준화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권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표준화 과정이다 보니까 표준에 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릴 필요도 있겠다. 실제로 표준이 어떤 이제 저희 분야인지 저는 이제 이 지오스페이셜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제 지리 정보 혹은 공간 정보라고 하는 지형 공간 정보 쪽의 스탠다드 일을 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표준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표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그 공간 정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이제 이슈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나 기타 자연재해도 이제 굉장히 요거 엊그제도 지금 그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들, 기아의 문제도 있고 전염병의 문제도 있고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 데이터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이게 각 개개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한 데이터의 문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기에 GI라는 게 이제 Geographic Information이라고 지금 약자로 그냥 GI를 Geographic Information으로 썼습니다만 그런 지리적인 정보하고 소위 말하는 Ubiquitous Computing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의 위치 기반 서비스,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는 위치 정보가 없으면은 서비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고 그거를 또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도 사실은 이제 모두 다 아시는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위치 데이터에 관한 value가 아주 이제 최근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는 너무 많이 회자가 돼서 이제 좀 식상한 얘기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스마트시티나 스마트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이제 완전히 이제 젖어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요 가만 보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컨텍스트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맥락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컨텍스트를 좀 기술적으로 한 서너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지오그래픽 컨텍스트, 그 다음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로케이셔널 컨텍스트 이러한 컨텍스트들을 알아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재미있는 지도라서 좀 된 지도긴 한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세력의 범위를 지도식으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좀 구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소셜 그래프,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컨텐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로케이션 데이터, 앰비언트한 데이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편제되어 있는 그런 앰비언트한 데이터가 로케이션 데이터고, 이 로케이션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상당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구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글이 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전 세계 공간 정보를 무료로 서비스하겠습니까? 그 위성 사진 한 장에 얼마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털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포털들도 사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50cm급 해상도를 가진 항공사진을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회사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를 다 찍고 있습니다. 15c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상에 15cm 정도만 넘어가면 물체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해상도로 전국을 샅샅이 찍고 그거를 매년 찍어요. 매년 찍고 사실 다음 같은 데서는 그것을 해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공짜로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공짜로 서비스하면 왜 그런 구글이 과연 그러한 정보들을 서비스를 하고 하겠느냐. 이제 일종의 로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정보 중에 하나가 지오그래픽 데이터, 로케이션이지. 그러니까 그거부터 사실 뭔가를 검색을 할 때 그 지오그래픽 컨텍스트가 없이는 검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이 되려면 로케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는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일찍이 아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예전에 이제 GIS라는 단어 아시죠?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이제 GIS라는 단어는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GIS가 예전에는 사실은 매핑이었어요. 디지털 맵을 가지고 매핑하는 거. 지표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이제 매핑하는 거죠. 거기에 관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서 이제 어떤 모델링으로 이제 공간 정보가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모델링 쪽으로 진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것이 어떤 의미가 포함된 시멘틱한 쪽으로 이제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에서 그 시멘틱 웹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웹에 있는 텍스트들이 그냥 그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웹에 있는 그 어떤 키워드의 의미를 따라서 다시 연결이 일어나는, 검색도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시멘틱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인텔리전트한 어떤 형태의 데이터 처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들을 공간 정보를 다루는 기술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자주 써먹는 이제 얘기인데,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하고 구별을 해보아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데이터는 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숫자로 표시되고 인포메이션은 그냥 유익한 정보. 데이터가 숫자로가 표시된다. 네. 디지털화된 거. 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요?
그렇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 데이터는 그냥 그냥 모아놓은 거고 뭐든지 모아놓은 걸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인포메이션은 그걸 모아놓은 걸로 어떤 의미 있게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해놓고 이렇게 뭐 정리해놓은 거가 인포메이션이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면은 붓을 하나하나는 데이터고 예. 붓을 꿰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든 거는 인포메이션이 아닐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시고 맞아요. 김영근 사장님도 사실은 거의 맞추셨는데 데이터는 그 팩트입니다. 팩트 그 자체. 네. 데이터는 이퀄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몇 명이다. 뭐 우리나라의 면적은 얼마다. 이런 거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 자체. 팩트 그 자체를 데이터라고 하고 그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낱개의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지만 인포메이션이 될 때는 그 정보라는 건 우리에게 유용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한테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야구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정보인데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데이터는 그 사람한테 아무 쓸모없는 그냥 팩트고 자기한테 그 정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되기 위해 데이터로부터 인포메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가치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이 난리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지식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 검색을 합니다. 서치를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어를 넣으면 그냥 검색을 해요.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나오지만 이거는 그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아닌 정보도 굉장히 많이 섞여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이걸 찾으면 구글은 어떻게 하냐면 구글 그냥 일반 검색이 아니라 난리지 사이트로 넘어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지식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경험이 이 인포메이션에 더해져 가지고 나름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난리지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난리지가 더욱더 발전이 되면 언더스탠딩으로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낮게 어떤 그 팩트, 어떤 뭐 스프레드시트의 어떤 지도의 어떤 사물들 이런 것들이 맵핑이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면서 이것이 인포메이션으로 바뀌고 그러한 다양한 어떤 그 인포메이션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우리에게 이 지식의 형태로 취합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고도화된 어떤 이해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때 필요한 것이 쉐어링과 콜래보레이션. 이 쉐어링과 콜래보레이션 서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이 언더스탠딩의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쉐어링과 콜래보레이션의 핵심이 뭐냐? 인터오퍼러빌리티를 확보하는 거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저희의 어떤 표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이나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그 상호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때 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키가 바로 스탠다드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스탠다드는 꼭 그 지오스페셜 스탠다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표준 일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간적인 정보에 투영을 해서 적용을 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쉐어링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존재를 필요로 해요. 그거를 이제 스페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SD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SDI를 서포트하는 어떤 스탠다드의 셋, 집합이 존재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없이는 상호 운용성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호 운용 SDI를 서포트하는 이 스탠다드의 셋을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 중에는 이제 어떤 공적 표준화 기구인 아이소나 이런 쪽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GC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산업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표준화 기구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토픽이 뭐냐면 SDI입니다. SDI. 이 단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공간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아직 안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들 알고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이 2번 텀을 하고 나서 나왔다가 부시한테 졌죠. 실제로 그거가 파퓰러 보트는 더 많이 얻었는데 선거인단 수에서 져가지고 이제 부시한테 지고 이 사람이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운동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상도 받고 그랬는데 상당히 비저너리한 친구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부통령 시절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부통령 별로 힘이 없다 그러는데 이분은 굉장히 힘이 좀 있었던 부통령이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중요한 얘기가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막 깔고 막 이러던 시절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알고가 주창한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라고) 하는데 NII가 국가 전체적으로 인포메이션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NII라는 개념인데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인포메이션이 다니는 슈퍼 하이웨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NII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patial Data Infrastructure라는 게 그런 그 시기부터 이제 어떤 일반적인 용어로 나오게 되는데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뭔가요? 근데 인프라.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주로 하죠. SOC,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인프라. 그 인프라의 사례가 뭐예요? 그냥 인프라 example이 뭐예요? 통신도 있고, 예. 도로도 있고, 전력도 있고. 그렇죠. 도로, 철도, 항만, 기타, 상수도, 하수도.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건 그거 없이는 우리가 살기가 곤란한 거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래요. 상하수도 없이 못 살잖아요. 전력이 없으면 안 되고,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살기가 불편한 게 인프라스트럭처인데 그거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지금은 정보가 흘러다니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니는 것도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러니까는 알고가 인포메이션 슈퍼하이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진짜로 하이웨이 놓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다니듯이 막 흘러다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분야별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페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는 거의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되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되는 정보가 막힘없이 흘러다닐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셔널 스페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이 얘기를 언제 많이 써먹냐면 개발도상국에서 오신 그 공무원들 교육에 가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보 시스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죠.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뭔가 그 이쪽에 표준화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트 베네핏 해가지고 얼마나 세이브 되는지 갖고 와라 돈으로. 왜 우리가 이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뭐 BC 분석을 해가지고 갖고 와라라든가 이렇게 예산 따위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를 1km 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국토교통부 가서 그럼 1km 놓는데 한 몇십억, 100억 들어가나? 하여튼 꽤 많이 들어가요. 그 수용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km 놓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국가의 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를 놔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논리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SDI라는 것을 제가 좀 사실 상당히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SDI 쿡북에 어떤 그 SDI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SDI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데이터를 한 번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번 쓰자.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만든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쪽에서 만든 거, B라는 쪽에서 만든 걸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나는 네 것 갖다 쓰고 나는 뭐 당신은 내 거 쓰시오. 뭐 이런 이제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I가 만들어지면 Place Based Management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중복이 방기되면서 예산이 절약되고 뭐 기타. 근데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지만 사실 우리가 GIS 처음에 만들 때요, 초기에 만들 때는 각 기관마다 다 따로 뭐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만들고 산림청에서도 만들고 뭐 건교부에서도 만들고 다 엎어보면 안 맞아. 행안부에서 만든 지적도 하고 국토부에서 건교부에서 만든 지형도가 엎으면 안 맞아. 여기는 분명히 A라는 사람 땅이고 여기 B라는 사람 땅이고 중간에 딱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갈라져 있는 그 경계가 뭐 남의 집 바탕 가는 대로 그냥 지나가. 실제로는 안 그러거든요. 안 맞는 이게 서로 엎었을 때 서로 겹쳤을 때 맞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뭔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하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자. 그래서 예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그 국가 GIS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가 GIS 기본 계획.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용어를 바꿨어요. 지금은 NSDI라고 해요. 여기 말하는 NSDI. 그러니까 국가 공간 정보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국가 공간 정보 기본법이라는 법도 있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DI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SDI의 어떤 구성 요소를 가만히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클리어링 하우스, 요건 이제 일종의 그 기본 요즘 보면 이제 포탈 비슷한 그런 곳이고요. 메타데이터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들고 있는 그 어떤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데이터는 요 프레임워크 데이터하고 지오 데이터 부분이 이제 저희의 기본적인 지도 혹은 지형 데이터, 실제 데이터고요.
이거를 서포트하고 있는 게 이제 스탠다드가 있고요. 그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이제 관민의 파트너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파트너십을 파트너십의 토양 안에서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SDI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들을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저희는 지금 과정에서 요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요쪽을 이제 해보자는 것이고, 뭐 이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SDI 만들었을 때 얼마나 좋으냐. 지오스페이셜 스탠다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공간정보 표준. 저희가 서베이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 TC에서 ISO의 그 TC 테크니컬 커미티 211이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에 관한 스탠다드 테크니컬 커미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적 표준, 적어도 지리 정보에 관한 공적 표준은 저희 TC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서베이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우리가 만든 표준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공간정보 표준이 뭐냐? 그러니까 ISO에 우리가 만든 것 중에 메타데이터 스탠다드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타데이터 스탠다드는 다 쓰고 있다. 메타데이터 스탠다드가 여기 보면 이것도 재미있잖아요. 80% of organizations are related to SDR.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어떤 기관을 조사해 봐도 SDI하고 관련이 없는 기관을 찾기가 드물어요. 대부분 관련이 있어요. 저희가 뭐 대부분의 기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특히 그 지자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의 업무에 70에서 80%는 어떤 형태로든 공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메타데이터 스탠다드. 메타데이터 스탠다드가 뭐냐 이거죠. 메타데이터 스탠다드 우리 오본부장님 혹시 메타데이터 스탠다드 들어보셨어요? 메타데이터는 뭐죠? 메타데이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 about 데이터. 이건 아주 쉬운 정의죠. 메타데이터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예요. 설명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 데이터는 어떤 지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언제 만들어진 거다.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룰은 어떻다. 뭐 이런 기타, 뭐 위치 정확도는 어떻다.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꼭 메타데이터 꼭 지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거의 이제 DVD를 안 붙습니다만 이 DVD 재킷을 보시면 지금 식객이라는 DVD가 있는데 식객 드라마의 콘텐츠가 아니고 이 DVD의 타이틀이 있죠. 그 다음에 원작자, 디스크 포맷, 뭐 레이팅,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리저널 코드라 그래서 뭐 아시아 지역에서 상영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러닝 타임, 뭐 기타 간단한 어떤 액트랙 이러한 것들은 실제 요 DVD의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콘텐츠를 설명하는 데이터죠. 그러니까 지도에서 이걸 보시면 지도의 타이틀이라든가 기타 스케일이라든가 누가 만들었다든가 로케이션이 어디라든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여기 쓰이는 심볼의 의미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여기 주기란에 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범례란에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메타데이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저 안성현 대표님이 어디 아주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본인만 알아. 그러면 그 데이터가 본인한테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이 정보의 특징이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보는 나눌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가치가 자꾸 올라갑니다. 여러 사람이 쉐어를 하면 할수록 정보의 가치가 커지는 게 정보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 좋은 게 있고 남들하고
그걸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정희 대표님이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존재를 모르면 전혀 이제 별로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이분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와인을 그냥 대접하면 주시겠지.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전혀 이 안 대표님을 모르는 분의 경우에는 이분이 그런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검색을 해야 되겠죠. 서치를 해야 되겠죠. 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서치를 해서 그 데이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그 컨텐츠가 어떤 카탈로그에 의해서 모여집니다. 그 컨텐츠라는 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외부에 퍼블리시가 되고 그러면 그 퍼블리시된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커버리가 일어나요. 발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액세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아카이브가 되는데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돌리는 핵심이 메타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역, 어떤 그 곳에 아주 훌륭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훌륭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는 어떤 지역에 관한 데이터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축적은 어떻게 되고 실제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뭐 내용은 어떤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거를 디스크라이브를 해요.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그거를 외부에 퍼블리시를 해야 돼요. 그럼 퍼블리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퍼블리시한 걸 보고 저 친구가 저런 좋은 걸 갖고 있구나 하고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발견하고 접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퍼블리시를 했는데 그게 검색이 가능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across the 글로벌하게 검색이 가능해지려면 소위 말해서 그 데이터가 퍼블리시 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이 필요한 거죠. 표준화된 방법이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원장님은 아래 한글로 나이스하게 쫙 해가지고 올려놓으시고 또 우리 센터장님은 뭐 엑셀 파일로 쫙 정리를 해놓으시고 나름 다 퍼블리시가 돼 있어. 근데 그걸 뭐 저기 남아공에 사는 사람이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액세스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에 관한 표준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메타데이터가 작성이 되면 그 데이터에 관해서 로케이트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 데이터를 로케이트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유료 같은 경우에 이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을 해서 어떤 자기가 실제 어떤 일을 하는데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것에 대한 평가도 가능한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메타데이터 표준이 ISO 19115예요. 19115 표준 번호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무지하게 두꺼워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locate, evaluate, 그 다음에 employee, extract 이 네 가지 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표준이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로케이트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관한 부분이 표준의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퀄러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관한 내용이 또 표준의 일부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접근해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데이터를 쓸 때 필요한, 이 데이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4개가 패키지로, 그 4개의 패키지가 표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형태의 저희 아이소에서 만들어내고 아니면 다른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표준, 제가 뭐 다른 분야의 표준은 잘 모르지만 저희 분야의 표준을 다 보면
대개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들이 들어있고 패키지들이 이제 굉장히 또 상호 모델적으로 의존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한 번도 표준 문서를 안 읽어 보신 분들은 문서를 봐봐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림으로 이제 메타데이터 실제 표준 문서를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이 지형 공간 정보의 표준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제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픈 지오스페셜 컨소시움이라는 겁니다. OGC라는 건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스마트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시티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 OGC의 표준들을 접하실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OGC라는 곳은 그 원래는 그 오픈GIS 컨소시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오픈 지오데이터 인터오퍼러빌리티 스탠다드 라고 해가지고 조금 다른 이름이었는데 중간에 이름을 이걸로 바꿨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원래는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 표준화 단체입니다. 민간 표준화 단체고 이쪽은 이제 공적 표준 단체인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안 하고요. 똑같이 IS인데 임플리멘테이션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어요. IS인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아니고 임플리멘테이션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을 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단체가 OGC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여기에 역할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만드는 표준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상호 인정을 해줍니다. 아이소도 OGC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고 OGC에서 만들어진 표준은 아이소에서 바로 어답트를 해서 IS 그 동적 표준의 도장을 빵 찍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두 단체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SDI 말씀을 드렸고요. SDI하고 또 표준하고 SDI를 서포트하는 게 이제 표준이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스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인스파이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스파이어. 저기 요즘에 DJI에서 나오는 저기 드론 상표 제일 비싼 거. 아 그래요? 그것도 몰랐네. 그게 중국 회사죠? 네, DJI. 전 세계 드론 시장의 한 80%를 먹고 있다는. 400만 원대인데 아주 영화 촬영까지 합니다. 360도 돌리면서. 그런 드론도 인스파이어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인스파이어는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에서 따가지고 이제 만들어놓은 유럽의 SDI입니다. 유럽의 SDI.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National Spatial Data이지만 유럽은 그렇잖아요. 유럽은 여러 나라가 굉장히 뭐 국경을 같이 하고 라인강이 흐르면 한 나라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라인강이 여러 나라를 통과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라인강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라인강의 어떤 그 수질을 보존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 나라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에어 퀄리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는 유럽에는 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공간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강합니다. 유럽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유럽은 여러 나라로 돼 있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법제도도 다르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 데이터를 독일에서 쓰려고 보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가 어떤 그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독일에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데 프랑스 데이터를 독일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독일에서 그쪽 데이터까지 자기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남의 나라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건 안 되겠다. 우리는 이 국경을 떠나서 그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공간 정보 인프라를 만들어야겠다고 만든 게 인스파이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게 인스파이어 모토인데 collect once, use many times. 이거는 아주 좋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인스파이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건 기본적인 인스파이어의 아키텍처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한 30개가 넘는 아이소와 OGC의 표준이 이 인스파이어를 만드는데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이 국제적인 표준이 없으면 이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만들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SDI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럽은 어떤 표준화된 어떤 국제 표준이 없으면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의 구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종의 어떤 니즈예요, 니즈. 그 니즈에 의해서 인스파이어라는 게 나왔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스파이어는 그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디렉티브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IR이랑 임플리멘팅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인스파이어 디렉티브에 의해서 여기 인스파이어 디렉티브에 의해서 어떤 임플리멘팅 룰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 각 인스파이어에 들어있는 유럽의 모든 나라는 그것을 일정 기간 안에 자국의 법으로 법제화를 해야 돼요.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의 호환이 안 되니까. 데이터의 상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데이터의 스펙은 어떻게 가져가자라고 정하면 그걸 IR이라고 하는데 이 IR을 만들면 그걸 들고 가서 각국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입법 체계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이렉티브는 EU 다이렉티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인스파이어 다이렉티브가 또 따로 있어요. EU 다이렉티브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인스파이어를 위한 디렉티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강력한 형태의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인스파이어를 가능케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OGC라는 곳에서 만든 OGC가 만든 여러 가지 표준, 뭐 인코딩 스탠다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지오그래픽 마크업 랭귀지나 CT, GMA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코딩 스탠다드라든가 아니면은 인터페이스 스탠다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에서 어떤 공간 정보를 보시잖아요. 지도나 뭐 위성 사진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웹에서 서비스가 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웹맵 서비스 스탠다드, 웹 커버리지 스탠다드, 웹 피처 서비스 이 세 가지의 스탠다드를 준용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웹 서비스를 만드는 뭐 포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거를 안 했어요. 이 국제 표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냥 그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간 정보하고 뭔가 공간 정보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서비스와 자기네 서비스를 연동하고 싶을 때 우리나라 게 안 되는 거예요. 인터오퍼러빌리티가 보장이 안 돼. 심지어는 국가에서 한 여러 가지 정부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웹 서비스조차도 이러한 표준들을 초기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했었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모든 이제 그 공간정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기본적인 표준을 다 준수해서 쉽게 말해서 웹에서 내가 어떤 피처를 설치해서 찾아내고 검색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웹 피처 서비스가 그 안에 이 스탠다드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이제 표준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센서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센서에 관해서도 그 각각의 센서가 하는 일들이 다 있지만, 이제 특히 IoT가 되면 뭐 센서들이 이제 수백억 개의 센서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러한 센서들이 서로 연결되고 커뮤니케이트하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센서 웹 이네이블먼트라는 표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CTGM이라는 것도 아까 여기 잠깐 설명을 했죠. 여기 CT 지오그래픽 마커 랭귀지. 요건 이제 사실 인코딩 스탠다드라서 조금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지도가 있는데 이제 그게 디지털 데이터일 거 아닙니까? 디지털 데이터. 그러면 디지털 데이터니까 나름대로의 포맷이 있을 거예요. 디지털 어떤 형태로든 이제 포맷이 있습니다. 그 그래픽을 피처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인코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각 소프트웨어 회사마다 그것을 인코딩하는 나름대로의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GIS 소프트웨어를 만든 벤더들마다 자기 자체적인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회사에서 만든 포맷이 B라는 회사하고 안 맞는 거예요. B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A 거를 읽을 수가 없죠.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보내면 워드에서 안 읽혀요. 예를 들자면 뭐 지금은 그 컨버팅을 해가지고 읽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100% 호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그래픽 쪽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들 간의 호환성이 전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인코딩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표준, 니네들의 포맷을 쓰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GML이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인코딩 스탠다드를 서포트해라. 서포트하게 되면 다른 벤더나 다른 사람도 너희들의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런 표준들인데, 특히 그 CTGML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GML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브릿지, 다리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다리라는 어떤 피처를 표현을 하는데, CTGML은 이제 Level of Detail이라는 게 있어요. LOD. 그래서 LOD 1에 가면 그냥 다리의 어떤 얼추 형태하고 이런 것만 보이는 정도의 애브스트랙트한 레벨에서의 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LOD 2, 3, 4로 넘어가면서 점점 자세한 정보가 이제 인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LOD에 따라서 정보의 양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빌딩들을 여기는 한 50만 개가 넘는 아주 자세한 빌딩 정보가 여기에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베를린일 겁니다 아마. 이러한 빌딩들이 실제로는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모델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LOD들을 점점점 올리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레벨의 빌딩의 모양이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주 자세한 형태의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도 같은 인코딩 스킴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이런 형태로 매핑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모든 빌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HTML 폰을 보려면 LOD, 레벨 오브 디테일 4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슬라이드 넘버를 붙여놓은 거고.
슬라이드 넘버고 CTGM에 관한 슬라이드 넘버. 요게 아마 LOD 4일 겁니다.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이제 LOD 4일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인코딩 스탠다드의 사례이긴 한데 사실 그렇죠. 우리 박사모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고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정보통신 쪽에 그 우리 이정구 코디네이터가 설명하실 때는 이 ICT 쪽에서는 사실은 0, 1이냐 1, 0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1, 0이냐 0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까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서로 통신하는데 혼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분야는 공간정보거든요. 공간정보 특히 이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는 임플리멘테이션에 관한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임플리멘테이션은 알아서 해라예요. 알아서 해라. 우리 박상훈이 말하는데 알아서 잘해라. 알아서 잘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기본적으로 컨셉추얼한 것만 다룬다. 컨셉추얼한 거. 글로벌하게 컨셉추얼한 것만 다루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오디네이트 레퍼런스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에 나의 위치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렇죠. 어디를 얘기하려면 저기 동구 밖에 느티나무 밑에 어디 있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의 레퍼런스가 있어야 나의 위치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소위 지오그래픽 코오디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지구 위에다가 C줄, 날줄을 경도, 위도를 거서 그 경도, 위도 안에서 나의 포인트를 표시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오그래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경 127도, 북위 38도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구 위에다가 그린 거지 카티시안 평면 직각좌표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펼친 다음에 직각좌표, 소위 그 카티시안 코오디네이트로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거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쓰고 있냐면 GPS 좌표를 씁니다. GPS 좌표. 그거는 지구 중심 좌표계라고 해요. 지구의 중심을 기본으로 해서 좌표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좌표 GPS 코오디네이트를 사용을 해서 위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 나름대로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는 그 좌표의 위치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좌표 위치가 동일한 지점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뭔가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레퍼런스 프레임을 어떻게 코디네이트 레퍼런스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컨셉추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 소위 저희 TC에서 다루는 것들은 굉장히 개념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간 정보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 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임플리멘테이션 쪽을 안 다루다 보니까 회사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지. 답답하니까 뭘 만들었냐고 OGC를 만들어서 간 거야. OGC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너네하고 우리하고 같이 데이터 공유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갖고서 이제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내다 보니까 OGC가 다양한 표준을 이제 그쪽에서 만들게 된 거고, 이제 그쪽은 주로 임플리멘테이션에 경도되어 있고 우리는 굉장히 컨셉추얼한 쪽에 경도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도 그렇고 저희 표준 쪽 특히 공간정보 표준 쪽에서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다른 분야하고의 어떤 콜라보, 협업 혹은 연계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그 어떤 인게이지먼트라고 이제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다른 분야하고의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BIM이라는 게 있습니다. 빌딩 인포메이션 마들링. 이게 이제 3D CAD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은 이제 조달청에서 공공 프로젝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프로젝트는 BIM 데이터를 같이 제출을 해야만 되게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D CAD가 아니고 3D CAD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관한 전체적인 모든 그 아주 디테일한 정보까지 뭐 여기에 있는 소켓 하나,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라인, 전선, 그 다음에 이 뭐 여기 있는 재료, 재질 모든 정보가 건물에 관해서 다 들어있는 게 이제 BIM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빌트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이제 건축 쪽에서의 빌트 인바이러먼트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다루는 건 뭐냐면 내추럴 인바이러먼트를 많이 다루죠. GIS 쪽. 내추럴 인바이러먼트를 다루고 뭐 도시 모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건물을 벗어나는 좀 더 큰 스케일에서의 그 얘기들을 GIS에서는 해왔죠. 그런데 지금 GIS에서부터 갑자기 건물 쪽으로 오게 되면 건물에 들어오면 갑자기 정보가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GIS에서는 이쪽을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건축하는 사람들,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이제 보니까 이게 건물이라는 게 그냥 우주 공간에 달랑 그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이 앉아있는 장소가 있고 그 장소의 주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서포트하는 인프라스트럭처하고 결합이 돼야 되고 요즘엔 뭐 지하철 출입구하고 건물이 연동이 돼야 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도로를 만들 때 건물을 통과해서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빌트 인바이러먼트하고 내추럴 인바이러먼트하고의 결합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쪽 동네 사람들은 이쪽을 몰라. 이쪽의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의 데이터는 황금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GIS 하는 사람들도 실내 정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인도어 맵, 인도어 내비게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 우리 GIS 하는 쪽에서 맨날 새로 그리고 앉아있어. 새로 그리고 앉아있어. 이거 BIM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그걸 다 그리고 앉아있어.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GIS하고 BIM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자. 뭐 두세 개를 좀 결합시켜보자. 근데 이 결합을 시키는 방법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탠다드를 통하지 않고는 결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사실은 스탠다드가 있어요. BIM이라는 게. BIM의 스탠다드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합니다. 아이소의 경우에는 이제 TC59SE13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드는 스탠다드가 Industry Foundation Class, IFC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BIM도 이렇습니다. BIM을 만드는 예를 들어 오토데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BIM을 하는 회사들의 나름대로의 고유 포맷이 있는데 그 고유 포맷 갖고는 데이터의 교환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여기서 그 교환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국제 표준이 IFC라는 게 있어요. IFC, Industry Foundation Class. 그러니까 A라는 회사의 BIM 데이터도 IFC를 서포트하니까 IFC로 만들어내고 B라는 회사의 것도 IFC를 만들면 그 IFC만 알면 내가 다른 회사들 여러 종류의 회사들 걸 다 해석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딩 스마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민간 기구가 여기서 그 IFC에 관한 표준을 실제로 디벨롭하고 있는 그러니까 GIS 쪽에서의 어떤 임플리멘테이션 역할을 OGC에서 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임플리멘트하는 쪽은 이제 BSI에서 합니다. 빌딩 스마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쪽은 그 민간 데팍토 스탠다드 단체고 이쪽은 이제 네즈루 스탠다드 단체인데
이게 이제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스탠다드 측면에서 야, 같은 아이소에 커미티가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대화를 안 해. 대화를 안 하고 저쪽에서 일어나는 이쪽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네 개의 단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같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같이 일을 하게 해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지금 사실은 한국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그 19166이라고 아이소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프로젝트가 GIS하고 빔을 이제 그 결합할 수 있는 컨셉추얼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해서 지금 CD 단계까지 갔고요. 건기현에 있는 박사님이 하시는데 그쪽에서의 어떤 그 이제 이쪽의 모티베이션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쿼리를 할 때 3D 스페이스 안에 데이터를 쿼리를 할 때 GIS적인 어떤 측면과 BIM 측면을 전체를 고려해서 쿼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가능케 하자라는 이제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노력이 있어서 이제는 아이소 안에서 조인트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이제 스탠다드 단체들 사이에서도 스탠다드 바디들 안에서도 이제 JWG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스마트 시티 쪽에서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스마트 시티는 구체적이지 못한 거고 아직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부 그룹이 이제 다른 쪽 스탠다드 바디가 ITS입니다.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우리가 가장 친근한 ITS가 뭐죠? 신호체. 버스 정보 시스템. 근데 저 하이패스, ITS예요 그거. 하이패스. 그 다음에 뭐 VMS라 그래서 도로에 이제 뭐 상황 나오잖아요, 사인 나오잖아요. Variable Messaging System. 뭐 이런 거 다 ITS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ITS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건 당연히 뭡니까?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도 ITS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도 사실은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로 공간 정보를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당연히 필요로 하고 이분들이 그 자기네들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에 관한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한 스탠다드, 그러니까 그걸 GDF라는 포맷을 써왔어요. GDF라는 포맷을 써서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어떤 ITS를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율주행차가 딱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고정밀 지도가 없이는 자율주행차가 어렵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차에 아무리 센서가 좋고 아무리 뭐 카메라가 좋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차가 운행하는 경로에 관한 완벽한 고정밀 지도가 없이는 자율주행차가 사실은 다니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히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벤츠 하는 그 다임러 크라이슬러 그룹 이런 데서 그쪽에다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고정밀 지도를 다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정밀 지도 제작에 착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친구가 쓴 말이에요. 노르웨이 친구가 Data is good, map is king인데 사실 여러 가지 것들 카메라로 읽고 센서로 이렇게 측정하고 다 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 베이스가 되는 정확한 지도가 없이는 사실은 뭐 돌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예를 들자면 눈이 내린다든가
야간에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시계가 불량하고 센서가 다 뭐 예를 들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 도로가 완전히 눈에 뭐 몇 센치가 덮여가지고 차선도 안 보이고 갓길도 안 보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비게이트를 자율주행차가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별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고정밀지도 같은 데 대한 니즈가 있는데, ITS를 담당하는 쪽이 이제 TC204거든요. TC204. 204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 지도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가지 이제 ITS 계 쪽에서의 표준을 썼어요. GTF라는 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도쟁이들은, 지도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잘하는 그룹들은 211에 있거든요. 211에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그 바퀴를 재발명하고 있냐. 굳이 우리가 이 고정밀 지도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 데이터 포맷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호환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고민하지 말고, 너희들이 211이 지도를 잘하고 너희들이 그쪽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니 국제표준을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주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를 이제 다루고 공간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해. 유저가 필요한 거예요. 유저가 없이 맨날 앱스트랙트한 얘기만 하고 개념이 어떻고 얘기만 하니까 별로 약발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왜 안 갖다 쓰세요? 그러니까 첫째, 있는지 몰라. 있는지 모르고, 둘째는 있어도 우리의 요구하고 조금 틀린 것 같다.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라거나 뭔가가 좀 우리한테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컨셉추얼하고 제너럴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하려는 커뮤니티의 어떤 요구사항에는 뭔가가 좀 부족한 거지. 그래서 양쪽의 니즈가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요처가 필요한 거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requirement가 뭐냐, 요구사항이 뭐냐,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굳이 자기네들이 잘 하지도 못하는 공간 정보를 개념적으로 다루려고 덤벼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코어포레이션이 이쪽하고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TC204에 있는 이 워킹 그룹들하고 조인트 태스크 포스가 만들어져가지고요. 지금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여기서도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소위 스마트한 서비스,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한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콜래보레이션과 코오퍼레이션을 하는데요. 저희 제가 팀을 맡고 있는 팀 이름이 스마트 모빌리티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모빌리티라는 게 뭡니까? 모빌리티라는 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를 발생하는 거예요. 모빌리티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멀티모달로, 하나의 모드가 아니라 뭐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기타 여러 가지 쉐어드 카를 이용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드를 통해서 이동을 할 때 그 이동 자체에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 불편함이 없이 끊김이 없는 서비스가 가능한 단계가 모빌리티에서 서비스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의 시츄에이션에 있건,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모빌리티에서 서비스의 개념이고 이것이 달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이 밑에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코어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 NSDI가 없이는 뭐 아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이 꼭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뿐만이 아니라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교통을 제어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한 트랜스포테이션 혹은 트래픽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소위 ITS에서 주로 이제 맡아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TC204라든가 ITS 분야에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결합이 돼야 돼요. 결합이 돼가지고 이것이 실제 사용자가 필요할 때 그러한 서비스가 시임리스하게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니까 이것들이 인티그레이션이 돼야 되는 단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인티그레이트가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자체가 서비스로 된다. 그래서 ITS하고 GIS의 결합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스탠다드라는 게 특히 이제 저는 공간정보 표준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간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공간적인 정보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지금 이제 각각의 어떤 세그먼트들에 의해서 취급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굴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굴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굴뚝들이 서로 이제 굴뚝이 허물어져야 돼. 그래야 전체적으로 심리스한 액세스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정보의 활용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ITS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소위 말해서 도로라든가 철도해야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계획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플래닝이나 엔지니어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요즘에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쪽이 이걸 인프라스트럭처로 확대가 돼가지고 인프라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쪽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철도 역사만 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철도 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도로도 이제 하고 브릿지도 하고 터널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걸 다 빔 모델로 해서 만드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빔은 플래닝,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메인터넌스하고 유스가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쪽은 이제 빔 영역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제 이것들을 쓰는 활용 쪽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211이나 204 쪽이 이제 인볼브가 되는 거고 이쪽은 TC 59SC13 쪽이 사실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제 각자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자꾸 결합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바디 안에서도 결합이 되고 인더스트리 안에서도 결합이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특정한 서비스가 일어나기 위한 밑에 단을 말씀드립니다. 밑에 단. 데이터 단이라든가 인코딩 레벨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레벨에서의 결합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인터오퍼러블 해졌을 때 그 위에 서비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로 ITS와 제가 이제 GIS하고 빔 얘기를 했고 ITS와 GIS의 결합을 말했는데 사실은 ITS와 GIS하고 빔이 사실은 다 결합이 돼요. 쉽게 말해서 도로가 건물을 통과해서 저기로 지나가고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돼야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초고속 스피드로
커넥티드 비어클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그 매니지먼트가, 인포메이션의 매니지먼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쪽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테크놀로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상무님이 말씀하셨지만, 라이다도 있고, 레이다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10억이란 얘기지. 이렇게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테크놀로지의 어떤 코스트를 다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의 서비스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요소들이 뭔가의 그 기반 하에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서로 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작용할 수 있는 그 특히 그 도시적 레벨이라든가 혹은 도시를 벗어나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아주 소지역 단위에서는 가능합니다. 스마트홈 가능하죠? 그 집안에서 한 회사의 제품들끼리 다 연동해가지고 가능해요. 서비스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아파트 단지로 가? 아파트 단지 바깥으로 가서 어떤 구 단위로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벤더들이 다르고 쓰는 테크놀로지가 다르고 커뮤니케이트 하는 방법, 심지어는 로케이션을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일치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것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블락들이 거기에도 존재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이니까 기술적으로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표준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추세다. 표준화도 콜래보레이션, 협력을 통한 어떤 그 표준들 간에서의 결합이 추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 스마트시티 그룹도 있어서 뭐 그렇지만 이건 꽤 오래된 이제 문장이긴 한데, 그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수백 가지의 정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소셜 캐피탈이 뭡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소셜 캐피탈이고, 트래디셔널 앤 모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는 사실은 트랜스포트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던한 건 ICT겠죠. 그러한 것들이 뭐를 이제 불을 퓨어를 하는데 연료를 떼는 거죠.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High Quality Life를 이제 서포트를 하는 게 실제로 이게 스마트한 시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시티 얘기가 나오고 데피니션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한 시티는 사실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거든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스마트한 도시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딴 거 없어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요.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뭐 서스테이너블 이코노믹 데벨롭ment, 하이 퀄리티 라이프로 표현을 하든 뭘로 하든, 그러면 그런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모든 서비스들이 결과적으로는 같이 잘 작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적인 레벨에서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려요. 도시적인 레벨. 실험실 레벨에서는 가능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지능형 뭐 공간 정보 R&D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써가지고 뭐 스마트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센서도 뭐 가로등에도 붙이고 뭐 풀도 만들고 뭐 상하수도 간 가스관에다가 센서 붙이고 난리를 쳤는데, 하수도에 센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수도에 슬러지들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센서가 작동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서 트래픽 모니터링 한다고 도로 옆에다가 뭐 비컨이나 센서 같은 거 붙여놓으면, 그러면은
자동차들 지나가면서 흙탕물 튀기면 그 다음부터 또 센서 또 작동 안 하고요. 예전에 누가 저기 그 잠실 야구장 밑에다가 SK가 문학 야구장 밑에다가 뭔가 그 센서를 그 시트 밑에다가 하나씩 다 붙였어요. 뭔가 스마트한 걸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그거 다 뛰어가 버린 거야. 참 사실 그 현실과 이상이 그렇게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 도시적인 레벨에서 뭔가 서비스가 일어나려면 자기 분야의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쪽 기술들과 또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표준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래서 뭐 SDI 얘기 조금 하고 그다음 공간용어 표준 얘기 조금 했는데 얼마나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질문사항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서 한 5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하고 결국은 이게 시니스 액세스 문제인데, 저도 예전에 그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보면 시니스 액세스의 RTLS나 LDS. 예. 네. 사실은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뭐 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그